(1996년 8월) 남태평양 한가운데를 항해하던 한국 원양어선 페스카마호. 새벽 3시, 잠든 한국인 선원들의 선실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칼과 도끼,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2시간 만에 한국인 선원 전원이 목숨을 잃었고 시신은 쇠사슬에 묶여 수천 미터 깊이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기관실에 숨어 목숨을 구걸하던 젊은 실습생에게 돌아온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목격자를 남길 수 없어. 같은 배에 탔던 동료들은 왜 흉기를 들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한 달간의 도주 끝에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96년 6월 부산항의 부두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개 사이로 페스카마호의 거대한 선체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남태평양 원양어업을 위해 출항을 앞둔 이 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선장 박모 씨를 비롯한 한국인 선원들, 전제천을 포함한 조선족 출신 선원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건너온 선원들이었습니다. 국적도 말도 살아온 환경도 모두 달랐지만 이들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같은 배에 올랐습니다. 먼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돈을 벌겠다는 것. 그것이 이들이 공유한 유일한 공통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배에 탔다고 해서 모두가 평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페스카마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모두가 체감하는 엄격한 계급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선원들은 선장, 기관장, 갑반장 등 배의 운영과 지휘를 담당하는 상급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에 반해 조선족 선원들은 주로 갑반 위에서 그물을 올리고 어획물을 분류하고 얼음을 채우는 등 가장 고되고 위험한 육체 노동을 도맡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했습니다. 배 안의 잡무와 청소, 조리보조 등 누구도 하려 하지 않는 일들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계급의 차이는 임금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조선족 선원들이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받는 월급은 한국인 선원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같은 바다 위에서 같은 태양 아래서 때로는 한국인 선원들보다 더 오랜 시간 일했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언제나 그들의 노동을 충분히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마저 암묵적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 선원들이 먼저 식사를 마치면 그 이후에야 조선족 선원들이 밥을 먹을 수 있었고 휴식 공간 역시 보이지 않는 경계선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중국에서 온 거니까 이 정도면 많이 받는 거야. 이런 말들이 배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갔습니다. 한국인 선원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악의 없이 내뱉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조선족 선원들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하나씩 박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제천은 조선족 선원들 가운데 한국어가 가장 유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쪽 사이에 통역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선장이 작업 지시를 내리면 전제천이 이를 동료들에게 전달했고 조선족 선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전제천이 한국인 선원들에게 대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통역을 하면 할수록 그는 양측의 온도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한국인 선원들이 무심께 던진 말 한마디가 조선족 동료들에게는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그 간극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사람이 바로 전제천이었습니다. 출항 2주차 첫 번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남태평양의 거친 파도 속에서 조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그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겼습니다. 무거운 어획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그물 한쪽이 찢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값비싼 그물의 손상은 곧 경제적 손실을 의미했고 선장 박모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선장은 그물을 담당했던 조선족 선원에게 거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다른 선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한국인 선원들은 고개를 돌렸고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욕을 당한 그 조선족 선원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배 위에서 선장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에게 대드는 것은 곧 하선을 의미했습니다.
고국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보낼 돈을 생각하면 이를 악물고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조선족 선원들이 모여있는 좁은 선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디젤 엔진의 진동이 철제 벽을 통해 울려 퍼졌고 멀리서 파도가 선체를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분노라고 부르기엔 이른 감정이었습니다. 다만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 이 항해가 순탄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기운이 페스카마호의 어두운 복도를 따라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을 떠난 지 겨우 보름, 수개월에 걸친 긴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7월의 남태평양은 거대한 가마솥과 같았습니다. 적도에 가까워질수록 갑반 위의 온도는 체감 40도를 넘어섰고 철판으로 된 선체는 맨손으로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달궈졌습니다. 그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조선족 선원들은 하루 15시간이 넘는 노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그물을 내리고 어획물을 끌어올리고 분류하고 냉동실에 옮기는 작업이 해가 질 때까지 반복되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그물에 쓸린 상처가 아물 새 없이 덧나고 있었고 허리와 어깨는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고된 노동에 비해 어획량이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물을 올릴 때마다 빈약한 수학에 선장 박모 씨의 인상이 굳어졌고 그의 불만은 고스란히 조선족 선원들에게 향했습니다. 어획량이 적은 것은 어장의 문제이지 선원들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선장에게 그런 구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과가 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해야 했고 그 대상은 언제나 가장 말대꾸를 하지 못하는 쪽이었습니다. 피로가 쌓이면서 작은 실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물 정리가 늦어지거나 어획물 분류에서 착오가 생기거나 장비 점검이 소홀해지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실수가 늘어날수록 폭언의 강도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단순한 질책을 넘어 인격 모독에 가까운 욕설이 쏟아졌고 때로는 주먹과 발길질이 뒤따랐습니다. 조선족 선원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으면 된다고, 항해가 끝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조선족 선원이 작업조 중 갑반 위에 쓰러졌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염과 과로 그리고 부족한 수분 섭취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진 그 선원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동료 조선족 선원들이 급히 달려가 그늘로 옮기고 물을 먹이려 했습니다. 그때 선장 박모 씨가 다가왔습니다. 쓰러져 있는 선원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꾀병 부리지 마. 일어나서 일해. 선장은 쓰러져 있는 선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라는 독촉과 함께 거듭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조선족 선원들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쥔 손에 힘줄이 돋아올랐지만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굴욕 그리고 깊은 무기력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참다 못한 전재천을 포함한 조선족 선원 몇 명이 선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선장실 안에서 그들은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다음 항구에 내려주십시오.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이 배에서 내리겠다는 것은 돈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기에 그만큼 그들이 처한 상황이 한계에 달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장 박모 씨의 반응은 냉혹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내리면 누가 일을 하나? 내리고 싶으면 내려. 대신 지금까지 든 비용을 다 내놓고 가. 선장이 입에 올린 금액은 조선족 선원들이 몇 년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거액이었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식비, 비자 수수료, 심지어 교육비 명목까지 더해진 액수였습니다. 실제로 그만큼의 비용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선장이 제시하는 숫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장은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자발적으로 하선을 요청했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선 걱서였습니다. 그 한 장에 서명하는 순간 그들은 법적으로 자발적 하선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어떤 보상도 요구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현재의 지옥 같은 노동을 계속해야 했고, 서명하면 빚더미 위에 앉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조선족 선원들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이름을 써내려갈 때마다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갇혔다는 사실을. 이 배는 더 이상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감옥이었습니다. 돈을 벌러 왔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절망감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무력감이 차가운 바닷바람처럼 그들의 온몸을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조선족 선원들의 선실은 며칠 전의 침묵과는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침묵 대신 낮고 격암된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분노가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배에서 인간답게 대우받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확신이 그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전재천이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한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 끝까지 참고 일하든지 아니면. 그는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나머지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좁은 선실 안의 동료들은 이미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되묻지 않았고 누구도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생각이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한 충동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한번 뿌리를 내린 이상 쉽게 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태평양의 깊고 어두운 바다 위에서 페스카모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서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8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부산항을 떠난 지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페스카모는 남태평양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이라곤 끝없이 펼쳐진 바다뿐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도 수백 킬로미터. 무전기를 제외하면 외부 세계와 연결된 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완전한 고립 상태가 조선족 선원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호소할 곳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서서히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또 한 번의 폭력이 터졌습니다. 작업 도중 한국인 선원이 조선족 선원을 쇠파이프로 구타한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소한 실수였을 수도 있고 단순한 의사소통의 오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쇠파이프가 사람의 몸을 내리쳤다는 사실, 그리고 맞은 선원이 갑판 위에 쓰러져 고통에 몸부림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옆구리를 감싸쥐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흉부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찔러왔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뼈가 어긋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 위에는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었습니다. 간단한 소독약과 붕대가 전부였습니다. 엑스레이도 진통제도 부목을 댈 만한 장비도 없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다면 폐를 찔러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픈 부위를 천으로 감싸주고 누워서 쉬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선장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선장에게 그것은 곧 생산성 저하를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조선족 선원들의 선실에서는 부상당한 동료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잠들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동료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지난 2달간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습니다. 모욕과 폭력, 하선각서의 족쇄,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 그 모든 것이 뒤엉켜 하나의 거대한 분노 덩어리가 되어 그들의 가슴 안에서 들끓고 있었습니다. 전재천이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선실 안쪽, 엔진 소음이 대화를 삼켜버릴 만큼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엿들을 염려가 없는 장소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희미한 전등 아래 모인 조선족 선원들의 얼굴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겠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전지천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배를 장악하자. 순간 선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예감하고 있던 말이었지만 누군가의 입에서 실제로 그 말이 나오자 등줄깃하고 한기가 흘렀습니다. 배를 장악한다. 그것은 단순한 항의나 파업이 아니었습니다. 선상반란이었습니다. 해적 행위에 해당하는 중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알면서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반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를 장악하면 어떻게 하는데? 한 선원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 긴장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거야. 배를 팔거나 밀입국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지. 전재천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페스카마로를 일본 근처까지 몰고 가서 배를 처분하든 연안에 몰래 상륙하든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덜 알려져 있었고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숨어 지내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환경이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선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배를 빼앗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해도 한국인 선원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전으로 구조를 모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목격자를 남기면 우리 모두 끝이야. 한 선원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선실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살인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갑판 위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반대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축적된 분노와 모멸감, 폭력에 대한 공포, 그리고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절망이 그들의 양심 위에 두꺼운 껍질을 씌워놓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이었다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결정이 이 고립된 바다 위에서는 유일한 출구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먼저 한국인 선원들의 수면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몇 시에 잠드는지, 누가 당직을 서는지, 야간에 화장실을 가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파악했습니다. 무전실과 기관실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고 무전기의 작동법도 익혔습니다. 배를 장악한 후 항해를 계속하려면 기관실을 통제하고 무전을 관리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기도 준비했습니다. 작업용 칼, 쇠파이프, 도끼, 모두 배 안에 있는 작업 도구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물을 손질하고 어획물을 다듬고 갑반의 얼음을 깨는 데 쓰이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이 계획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전재천은 그들을 의도적으로 제외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피해자라는 동질감은 없지는 않았지만 언어도 다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전재천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나중에 증인이 될 수도 있어. 그 말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계획을 알게 되면 사전에 누설될 위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일이 끝난 후 그들이 목격자가 되어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재천은 인도네시아 선원들까지 해치는 것은 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도 넘을 수 없는 선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8월의 뜨거운 남태평양 위에서 페스카마호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평범한 원양어선이었습니다. 갑반 위에서는 여전히 그물이 오르내렸고 기관실에서는 여전히 디젤 엔진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의 표면 아래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시간표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선원들은 낮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하면서 밤마다 선실에 모여 계획의 빈틈을 메워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이제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1996년 8월 중순 남태평양 한복판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낮 동안 페스카마호 위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물이 올라왔고 어획물이 분류되었고 갑반이 청소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국인 선원들은 하나둘 선실로 들어갔고 피로에 지친 몸을 침대에 누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자정이 넘었습니다.
페스카마호의 갑반 위에는 남태평양의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서 끔찍한 일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선원들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빠르게 뛰었지만 아무도 계획을 철회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버렸다고 그들 모두가 믿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전재천이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다른 조선족 선원들도 하나씩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미리 숨겨둔 흉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업용 칼, 쇠파이프, 도끼, 모두 낮에 동안 수백 번 만졌던 익숙한 도구들이었지만 이 순간 그것을 쥔 손의 감촉은 전혀 달랐습니다. 차가운 무거운 금속의 무게가 손바닥을 짓눌렀고 손가락 사이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선족 선원들은 어둠 속에서 각자의 표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관찰하고 외워둔 한국인 선원들의 수면 위치, 선실 배치, 당직 근무 일정이 머릿속에서 명밀한 지도처럼 펼쳐졌습니다. 복도에 비상등이 흘리는 희미한 붉은 빛이만이 그들의 발길을 안내했습니다. 가장 먼저 선장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재천과 2명의 동료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선장실은 배 안에서 가장 넓은 개인 공간이었지만 그래봤자 성인 3명이 서면 비좁게 느껴지는 크기였습니다. 선장 박모 씨는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조업을 지휘하고 저녁에 술을 마신 탓에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재천은 잠든 선장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아주 짧은 순간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2달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판 위에서 쓰러진 동료를 발로 걷어찬 발, 하선각서를 내밀며 냉소를 짓던 입, 쇠파이프로 동료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손, 그 기억들이 마지막 남은 망설임을 집어삼켰습니다. 전재천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선장 박모 씨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이어서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2달간 페스카마호를 지배했던 선장의 권위가 그렇게 새벽의 어둠 속에서 소멸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다른 선실에서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족 선원들은 사전에 나눈 역할 분담대로 각각의 표적이 잠들어 있는 선실로 향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당한 선원들도 있었고 소란에 놀라 눈을 떴지만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공격당한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좁은 선실 안에서는 제대로 된 저항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자세를 잡기도 전에 흉기가 내리꽂혔고 도망치려 해도 문까지의 거리는 채 2걸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명소리가 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한들 망망대의 한가운데서 그 비명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 수백 킬로미터, 가장 가까운 다른 배까지도 아득한 거리. 페스카마호는 이 순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참극은 오직 파도 소리만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각간장 김모 씨는 그 시각 당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다른 한국인 선원들과 달리 잠들어 있지 않았던 그는 선실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감지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스쳤고 확인하기 위해 선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돌아서는 순간 그는 흉기를 든 조선족 선원들과 마주쳤습니다. 갑판장 김모 씨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저항했습니다. 오랜 항해 경험으로 단련된 체격과 경험이 있었지만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드는 상황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필사적인 몸부림이 이어졌지만 결국 그도 쓰러졌습니다. 복도 바닥에 쓰러진 그의 몸 아래로 검붉은 액세가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그 새벽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젊은 실습생 박모군이었습니다. 선실에서 터져나오는 비명과 소란에 잠이 깬 그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그는 기관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대한 엔진이 돌아가는 소음 속에서 기계와 배관 사이의 좁은 틈에 몸을 웅크리고 숨죽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족 선원들은 배 전체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뜨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목격자란 곧 자신들의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관실 문이 열렸고 여러 개의 발소리가 철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엔진 소리에 묻힌 발소리였지만 숨죽이고 있던 박모군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결국 발견되었습니다. 기계 뒤에 웅크리고 있던 젊은 실습생이 조선족 선원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모군의 얼굴은 공포에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아직 인생이 시작되지도 않은 청년의 애원이었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에는 살고 싶다는,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재천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격자를 남길 수 없어. 그 한마디가 젊은 생명의 마지막 심판이 되었습니다. 꿈 많던 청년의 생은 그렇게 남태평양 한가운데의 기관실에서 끝이 났습니다. 새벽 5시경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선장 박모 씨를 비롯한 한국인 선원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2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갑판에는 핏빛 자국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선실과 복도 곳곳에 처참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햇살이 번지면서 페스카마오의 갑판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 아래 드러난 광경은 차마 직시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조선족 선원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하며 갑판 위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뱃전에 매달려 구토를 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그들을 이 자리까지 끌고 왔지만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후에 밀려오는 감각은 그 어떤 분노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 처리. 범행의 증거를 모두 없애야 했습니다. 한번 선을 넘은 이상 되돌아갈 길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새벽 5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동쪽 수평선에서 번져오는 여명이 페스카마오의 갑판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닿는 곳마다 2시간 전에 벌어진 참극의 흔적이 적나라하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판 곳곳에 흩어진 검붉은 핏자국, 선실 문 앞에 찍힌 손자국, 복도를 따라 이어진 끌린 자국, 그 모든 것이 조선족 선원들의 범행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어떤 항구에 입항하든 누군가의 눈에 띄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전재천은 공포와 구역질에 빠져있는 동료들을 다그쳤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조선족 선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들 앞에는 살인 이후에 반드시 뒤따르는 또 하나의 범죄, 증거인멸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시신 처리였습니다. 한국인 선원들의 시신을 하나씩 갑판 위로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좁은 선실문을 빠져나오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갑판까지 운반하는 과정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극한의 작업이었습니다. 시신의 무게, 축 늘어진 팔다리,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함께 같은 배에서 생활했던 사람의 얼굴. 시신 하나를 옮길 때마다 조선족 선원들의 손은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갑판 위에 시신들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전재천은 창고에서 무거운 쇠사슬과 닻을 가져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시신이 바다에 가라앉은 후 부력으로 다시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쇠사슬을 시신에 단단히 감고 풀리지 않도록 여러 겹으로 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녘의 고요한 바다 위로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재천이 첫 번째 시신을 뱃전 너머로 밀어 넣었습니다. 첨벙, 물기둥이 솟아올랐다가 사라졌고 쇠사슬의 무게에 이끌려 시신은 순식간에 어두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남태평양의 수심은 수천 미터에 달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번 가라앉으면 영원히 올라올 수 없는 깊이였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시신들도 차례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선장 박모 씨, 갑판장 김모 씨, 기관장 이모 씨, 그리고 젊은 실습생 박목군까지 1명, 2명, 3명. 첨벙 소리가 반복될 때마다 조선족 선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조금씩 더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기를 마시던 사람들을 차가운 바다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짓밟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시신을 바다에 던지는 행위가 주는 충격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조선족 선원들은 이 과정을 끝까지 견디지 못했습니다. 한 선원은 시신을 옮기다 말고 갑판 위에 주저앉아 격렬하게 구토했습니다. 윗속에 남은 것이 없어도 헛구역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선원은 배전에 기대어 바다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너무 끔찍해. 하지만 전재천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냉정함을 잃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머리를 써야 했고 전체를 통제해야 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실수가 나오고 실수 하나가 전원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이야. 지금 무너지면 우리 모두 끝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시신 처리가 끝나자 곧바로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닷물을 양동이에 담아 갑판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브러쉬로 바닥을 박박 문질렀습니다. 핏자국이 쉽게 지워지지 않자 표백제를 뿌리고 다시 문지르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자리를 수십 번 문질러도 나무와 철에 스며든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실 청소는 더욱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벽과 천장, 침대 프레임, 문틀 할 것 없이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상질은 특히 심했습니다. 조선족 선원들은 물과 세제를 들고 선실 하나하나를 돌며 닦고 또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남는 것들, 코끝을 스치는 비릿한 냄새까지 지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피 묻은 침구류와 한국인 선원들의 의복을 모두 모았습니다. 이불, 베개, 담요, 작업복, 그리고 그들의 개인 소지품들도 함께 수거했습니다. 지갑, 시계, 사진, 편지. 그것은 한국인 선원들이 살아있던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가족 사진이 꽂혀 있었을 것이고 편지에는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안부가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전재천은 이 모든 것을 무거운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신과 마찬가지로 추를 달아 바다에 던졌습니다. 죽은 자들의 삶의 증거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증거인멸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우는 행위였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들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칼, 쇠파이프, 도끼. 무거운 쇠줄을 묶어 바다에 수장했습니다. 범행의 도구와 결과물, 그리고 피해자들의 삶의 흔적까지 모든 것이 남태평양의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페스카모의 갑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배는 평범한 원양어선처럼 보였습니다. 갑판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물은 지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 위에는 이제 살인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목격한 또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이었습니다. 새벽의 비명소리에 잠이 깬 그들은 선실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면 자신들에게도 같은 운명이 닥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들을 선실 안에 가두어 놓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은 후엔 그들은 갑판 위에서 시신이 바다에 던져지는 광경을, 피를 씻어내는 조선족 선원들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극한의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들은 것은 기억 속에 생생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언젠가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키가 되리라는 것을 이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증거인멸이 마무리되자 전재천은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위험이었습니다. 조업을 계속하는 척 시간을 끌다간 한국의 선박회사에서 정기 보고를 요구할 것이고 근처를 지나는 다른 어선이 접근해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해역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일본으로 간다. 일본에 도착하면 배를 버리고 밀입국하는 거야.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전재천의 말에 다른 조선족 선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체포는 시간 문제였고 가장 가까운 남태평양 섬나라에 입항해봤자 한국 선적 어선의 등장은 금세 눈에 띌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나마 조선족들이 숨어 지낼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고 미립국 후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는 것이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주 준비의 첫 번째 과제는 배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페스타마호라는 이름이 선체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등록 번호도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일본 근해에 나타나면 즉시 신원이 확인될 터였습니다. 조선족 선원들은 페인트를 가져와 선체에 이름과 등록 번호를 두껍게 덧칠했습니다. 그 위에 가짜 이름을 새로 써넣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급하게 덧칠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원래 글씨의 윤곽이 새 페인트 밑으로 비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위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원양어선 특유의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거대한 그물 권양기, 냉동창고의 환기구, 갑판 위에 설치된 조업 장비들, 이런 것들은 페인트 몇 통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페스카마호는 누가 봐도 원양어선이었고 이름을 지운다고 해서 그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항로를 일본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일본 열도까지는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였습니다. 몇 주에 걸친 긴 항해가 될 것이었습니다. 전제천은 한국어가 유창했기에 자연스럽게 선장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조타실에 앉아 해도를 펼치고 항로를 설정했지만 그는 전문 항해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나침반과 해도 읽는 법 정도는 배 위에서 익혔지만 해류와 기상 변화를 고려한 정밀한 항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의 능력 밖이었습니다. 배는 때때로 항로를 이탈했고 연료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비효율적인 경로로 나아갔습니다. 무전통신은 또 다른 난관이었습니다. 한국의 선박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페스카마호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조업 상황은 어떤지, 어획량은 얼마나 되는지, 선원일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지를 확인하는 통상적인 교신이었습니다. 이 연락을 무시하면 회사에서 이상을 감지하고 수색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전제천은 무전기 앞에 앉아 직접 응답했습니다. 조업 중이며 이상 없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필요한 말만 하고 빨리 통화를 끝냈습니다. 선장 박모 씨의 목소리와는 분명히 달랐지만 무전기의 잡음 속에서 목소리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번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전제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속임수가 영원히 통할 수는 없다는 것을. 회사에서 더 상세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선장 본인과의 직접 통화를 요청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습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항해가 계속되면서 배 안의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연료와 식량 문제였습니다. 페스카마호는 원래 남태평양에서 수개월 동안 조업한 후 중간에 보급을 받을 계획으로 출발한 배였습니다. 하지만 보급항에 들르는 것은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항구에 입항하면 사람들과 접촉해야 했고 한국인 선원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한국 선적 어선은 즉시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급 없이 일본까지 가야 했지만 그것은 남아있는 연료와 식량으로는 빠듯한 거리였습니다. 식사량을 줄였습니다. 하루 3끼를 2끼로, 다시 1끼 반으로. 쌀은 아끼고 또 아꼈지만 밑바닥이 보이는 속도를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반찬은 이미 떨어졌고 맹물에 쌀을 풀어 끓인 묽은 죽이 그들의 유일한 식사가 되어갔습니다. 바다 위에서 물고기를 잡아 보충할 수도 있었지만 조업 장비를 가동하면 연료가 소모되었고 그 연료는 일본까지 도달하기 위해 한 방울도 아까운 상태였습니다. 배 안의 분위기도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살인이라는 극단적 행위를 공유한 연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불신과 의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족 선원들 사이에서 조금씩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일본에 도착하면 괜찮을까? 우리가 잡히면 모두 사형이야.
낮은 목소리로 오가는 대화 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제천의 계획을 믿고 따랐던 선원들 중 일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일치 단결했지만 일본이 가까워질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다 해도 어떻게 밀입국할 것인지,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영원히 도망자로 살 수 있을 것인지, 확신이 사라진 자리에 두려움이 차올랐습니다.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도 형성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무전기를 조작해서 자수하려는 것은 아닌지, 일본에 도착하면 혼자만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은 아닌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동료이면서 동시에 서로가 서로의 잠재적 위협이 되는 기묘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존재도 불안 요소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그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위협과 회유를 번갈아 사용하며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입 다물고 시키는 일만 해. 그러면 살려줄게.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포와 분노를 조선족 선원들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순종하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언제 올지, 정말 올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목격한 것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페스카마호는 느리지만 꾸준히 일본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연료 게이지의 바늘은 위험 수준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고 식량 창고는 텅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완전 범죄 계획은 바다 위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가까워질수록 자유도 가까워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파멸의 그림자도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96년 10월 말 페스카마호는 마침내 일본 근해에 도달했습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시작된 도주 항해가 한 달 넘게 이어진 끝이었습니다. 조타실 창문 너머로 수평선 위에 희미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조선족 선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 땅이 보인다는 것은 일본의 해상 감시 영역에 진입했다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배의 상태는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연료 게이지의 바늘은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멈추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식량은 며칠 전에 사실상 바닥났고 선원들은 창고 구석에 남은 쌀 부스러기와 소금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쇠약해졌고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수주간의 도주항해 동안 축적된 긴장과 스트레스, 부족한 영양과 수면은 그들의 몸과 정신을 모두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전제천은 야간에 몰래 일본 연안으로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낮에는 해상보안청의 순시천이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고 밝은 대낮에 정체 없는 어선이 접근하면 즉시 포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둠을 틈타 해안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온 후에 작은 보트로 갈아타고 상륙하는 것이 그의 최종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레이더였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자국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최신 장비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야간에 접근한다 해도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조선족 선원들 중 누구도 전문적인 항해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레이더를 피해 특정 경로로 접근하는 것은커녕 정확한 위치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도 위에서 현재 위치를 짚어보려 해도 오차가 컸고 해류의 영향으로 의도한 방향과 다른 곳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전 조타실에서 망을 보던 선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제천을 불렀습니다. 수평선 위에 흰색 선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체에 새겨진 주황색 줄무늬와 깃발,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었습니다. 순시선은 페스카마호를 향해 일직선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조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레이더에 포착된 후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갑판 위에 조선족 선원들 사이에 순식간에 패닉이 번졌습니다. 우리 잡혔어. 어떻게? 도망쳐야 하는 거 아니야?
공포에 질린 목소리들이 뒤섞였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본능적으로 선실로 숨으려 했고 다른 이들은 갑판 위를 서성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 달 넘게 버텨온 긴장의 끈이 한순간에 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재천만이 간신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도 공포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지만 지금 무너지면 나머지 전원이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평범한 어선처럼 행동해 무전에 응답하고 조업 중이라고 말해.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도망치려 해봤자 연료가 바닥난 상태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의 고속 순시선을 따돌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저항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단순한 조업 중인 어선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비록 그 희망이 신락같이 가느다랗다 할지라도. 순시선이 페스카마호의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가까이서 본 순시선은 페스카마호보다 훨씬 크고 깨끗했습니다. 흰색 선체에 주황색 줄무늬가 선명했고 갑판 위에는 제복을 입은 해상보안관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정돈되어 있었고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일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쪽은 일본 해상보안청입니다. 귀선박의 국적과 목적을 밝혀주십시오. 전재천이 무전기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지만 목소리는 만큼이나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한국 선적 어선입니다. 조업 중입니다.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떨림이었으니 상대방도 감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측은 즉각 의심을 품었습니다. 우선 페스카마호가 발견된 위치가 정상적인 조업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원형어선이 통상적으로 조업하는 구역과는 동떨어진 장소였고 조업 중이라기에는 그물을 내리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순시선에서 쌍방경으로 관찰한 페스카마호의 외형에서도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선체에 급히 페인트를 덧칠한 흔적이 뚜렷했고 원래 이름의 임곽이 새 페인트 밑으로 비쳐 보였습니다. 배에서 나는 냄새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청소를 아무리 해도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그 냄새가 바닷바람을 타고 순시선까지 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선하십시오. 단호한 명령이 무전기로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이나 회피가 통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재천은 조타실의 선체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망칠 연료도 없었고 저항할 무기나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사력을 다해 달려온 도주가 일본 땅을 코앞에 둔 바로 이 자리에서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페스카마호의 엔진이 멈추었습니다. 배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파도 위에 정지했습니다. 순시선에서 구무보트가 내려졌고 해상보안관들이 페스카마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갑반 위에 선 조선족 선원들의 얼굴에는 체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주간 바다 위에서 달아났지만 결국 바다가 그들을 가둬버린 셈이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관들이 페스카마호의 갑반에 올라서는 순간 조선족 선원들의 완전 범죄 계획은 사실상 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남태평양에서 시신을 수장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배의 이름을 지우고 한 달을 도주한 그 모든 노력이 일본 해역의 이 조용한 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상보안관들이 페스카마호의 갑반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이상한 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눈에 띈 것은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이었습니다. 승선자 명단을 확인한 해상보안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명단에는 한국인 선장 박모 씨를 비롯해 여러 명의 한국인 선원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반 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한국인 선원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족 선원들과 인도네시아 선원들만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상보안관이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이 배의 선장은 어디 있습니까? 전재천이 대답했습니다. 선장은 아픕니다. 선실에서 쉬고 있습니다. 해상보안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선장실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재천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쳤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해상보안관을 선장실로 안내한 순간 거짓말은 즉시 들통이 났습니다. 선장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개인 소지품도 사람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치워진 방 안에서 해상보안관은 묵묵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선실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상보안관들은 배의 구석구석을 돌며 한국인 선원들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선장실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 선원들의 선실에서도 사람은 물론 그들의 개인 소지품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옷도 신발도 사진도 편지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이 배에 존재한 적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원이 하선한 상황과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수색이 깊어질수록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반의 이음새 사이, 선실 벽의 모서리, 복도 바닥의 틈새. 조선족 선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씻어냈도 완전히 지우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갈라진 나무 틈 사이에 스며든 검붉은 흔적이 해상보안관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혈흔이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갑반 여러 곳에서, 선실 바닥에서, 복도의 벽면에서, 청소를 거듭했음에도 남아있는 흔적들이 배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표백제로 닦아린 자리에서도 미세한 흔적이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가 배 안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생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상보안관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통상적인 검문은 어느새 본격적인 수사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추가 인력이 순시선에서 페스카마호로 건너왔고 선원들에 대한 개별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해상보안관들이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조선족 선원들과 분리하여 따로 면담을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관련자들을 격리하여 각각의 진술을 받는 것. 해상보안관들은 아직 이 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직감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에 따라 내린 판단이 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족 선원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순간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 넘게 공포에 짓눌려 침묵을 강요당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흉기를 든 조선족 선원들의 위협 아래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시키는 일만 하며 본 것을 보지 못한 척 살아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해상보안관들이 그들과 조선족 선원들 사이에 물리적 장벽을 만들어준 이 순간,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 한 명이 더듬거리는 영어와 몸짓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문법도 맞지 않았고 단어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박한 표정, 떨리는 손,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어떤 언어보다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선원들이 한국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해상보안관들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통역이 그 말을 일본어로 옮기는 짧은 시간 동안 면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지자 다른 인도네시아 선원들도 하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너진 댐에서 물이 쏟아지듯 그동안 가슴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인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시신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봤습니다. 쇠사슬로 묶어서 가라앉게 했습니다.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단편적인 목격담이 아니라 그날 밤부터 도주항해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었습니다. 새벽에 들려온 비명의 횟수, 갑판 위에 놓인 시신의 수, 바다에 던져질 때 들린 소리, 그 후에 이어진 청소 작업의 과정. 그들은 공포 속에서도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매일 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날의 장면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족 선원들은 다른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벽 너머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거짓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면담이 끝난 후 해상보안관들이 조선족 선원들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통상적인 검문 태도는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관의 엄중한 자세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전재천에게 다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인 선원들은 어디 있는가? 선체에 페인트를 덧칠한 이유는 무엇인가? 배 곳곳에서 발견되는 혈흔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하나의 질문이 그의 거짓말 위에 쌓아올린 성벽을 무너뜨리는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일관된 증언, 배 안에서 발견된 물적 증거, 그리고 사라진 한국인 선원들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이 모든 것 앞에서 전재천이 쌓아올린 거짓의 벽은 종이처럼 찢어졌습니다. 결국 전재천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 고백이 흘러나오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해상보안관들도 옆에 서 있던 조선족 선원들도 모두가 한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재천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정당화였습니다. 자백과 동시에 자신들의 행위에 이유를 붙이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라진 생명들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태평양 깊은 바다 밑에 가라앉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변명도 닿지 않았습니다. 일본 해상도안청은 즉시 한국 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공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선적 선박의 사건이었기에 관할권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해양경찰청이 사건을 인수하기로 결정되었고 전재천 등을 비롯한 조선족 선원들의 한국 송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태평양에서 시작되어 일본 해역까지 이어진 도주극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갑판 위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해양경찰청의 경비함이 일본 해역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송환 협의가 이루어졌고 경비함은 전속력으로 일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한국 선적 온양어선에서 벌어진 집단 살인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의 무게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경비함이 일본 항구에 접안했을 때 전재천을 비롯한 조선족 선원들은 이미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자백한 이후 그들에게서는 도주 당시의 광기도 범행 직후의 긴장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 고개를 떨군 자세, 초점을 잃은 눈동자. 몇 달 전 남태평양 위에서 흉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체포된 범죄자의 쭈그러든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족 선원들은 수갑을 찬 채 일본 해상보안청으로부터 한국 해경에 공식적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한 명씩 경비함에 올라탈 때마다 해경 수사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러 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장한 후 한 달 넘게 도주했다는 사건의 개요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직접 범인들의 얼굴을 마주하니 또 다른 감정이 밀려오는 듯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사람을 죽인 살인범인가? 지쳐 빠진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이 남자들이. 하지만 사건 기록에 담긴 사실들은 그 어떤 동정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을 향한 귀환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비함 안에서 조선족 선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몇 달 전 같은 바다를 지나며 도주 계획을 세우고 서로를 감시하고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위협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 앞에서 더 이상 주고받을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넓고 푸르렀지만 그 같은 바다 어딘가에는 자신들이 목숨을 빼앗은 사람들이 차가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경비함이 입항하자 소식은 즉각 퍼져나갔습니다. 부두에는 언론사의 취재 차량과 카메라가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마이크를 든 리포터들이 경비함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조선족 선원들이 수갑을 찬 채 경비함에서 내리는 순간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원양어선에서 집단살인, 한국인 선원 전환 살해 후 시신 수장, 남태평양에서 일본까지 한 달간 도주.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다음 날 아침 신문의 일면을 도배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같은 배를 탔던 동료를 잠든 사이에 살해하고 시신을 쇠사슬에 묶어 가다에 던졌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원양어선이라는 닫힌 공간, 남태평양이라는 먼 바다, 그리고 잠든 사이에 벌어진 살인이라는 공포스러운 시나리오가 결합되면서 사건은 빠르게 전 국민적 관심사가 떠올랐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전재천을 비롯한 조선족 선원 전원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간략한 자백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수사는 범행의 동기부터 계획 과정, 실행 방법, 증거 인멸 절차, 도주 경위까지 모든 것을 밀리미터 단위로 파헤치는 작업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한국에서도 핵심 증인으로서 일관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처음 입을 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세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선실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둔탁한 소리, 날이 밝은 후에 갑반 위에서 목격한 시신과 빗자국, 쇠사슬에 묶인 시신이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 그리고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공포의 항해. 그들이 증언하는 내용은 번번이 일치했고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증언과 조선족 선원의 자백을 교차 검증하며 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해 나갔습니다. 전재천을 비롯한 조선족 선원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피해자였습니다. 수개월간 폭력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선하려 해도 거액의 돈을 요구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일부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양어선 내에서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이미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하선각서를 통한 경제적 족쇄 역시 실제로 횡행하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냉엄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었다 해도 잠든 사람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와 가해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유족들의 비통함도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장 박모 씨의 부인은 카메라 앞에서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잘못을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아야지. 왜 죽여야 했습니까? 그 말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절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선원들에게 가혹하게 대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곧 살해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습생 박곤의 어머니는 더욱 처절했습니다. 아들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습니다. 갓 20살을 넘긴 아들이 첫 항해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 살아있는 모습은커녕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다는 현실, 남태평양 수천 미터 아래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을 아들을 영원히 안을 수 없다는 절망. 그 어머니의 절규 앞에서 누구도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시신 수습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광활한 남태평양 한가운데 정확한 위치조차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천 미터 깊이의 바다를 수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양어선 업계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 묻혀있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원양어선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착취의 구조, 하선각서를 무기로 선원들을 올가매는 관행,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과 대우. 페스카마 사건은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원양어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일어난 비극 앞에서 그 약속은 뒤늦은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검찰은 전재천을 비롯한 조선족 선원들을 살인, 사체 유기, 증거민멸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국 사법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해상 집단살인 사건의 재판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온 국민의 시선이 부산지방법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 부산지방법원 대법정. 페스카마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방청석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했고 법정 밖에 복도까지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와 노트를 들고 지정된 취재석에 빼곡히 앉았고 법원 앞마당에는 중계차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은 원양어선 집단살인 사건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전재천을 비롯한 조선족 선원들이 줄을 지어 앉았습니다. 수의를 입고 수갑이 채운 그들의 모습은
남태평양 위에서 흉기를 들었던 그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개월간의 구속 생활로 얼굴은 더욱 예위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응시했고 일부는 멍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한쪽에는 피해자 유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장 박모 씨의 부인, 갑판장 김모 씨의 가족, 이장환 이모 씨의 형제, 그리고 실습생 박모 군의 어머니. 그들의 얼굴에는 몇 달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 비통함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유족석에서 억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족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들을 눈앞에서 마주한다는 것,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검찰의 논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일어서서 사건의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짚어나갔습니다. 1996년 8월 중순 새벽, 잠든 한국인 선원들을 흉기로 살해한 범행의 잔혹성. 실습생 박모군이 기관실에 숨어 목숨을 구걸했지만 냉정하게 살해한 비정함. 시신의 쇠사슬을 감아 남태평양에 수장한 증거인멸의 치밀함. 대의 이름을 지우고 한 달 넘게 일본을 향해 도주한 계획성.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우발적 범행이 아닌 며칠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된 조직적 살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전재천 등 주범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살인입니다. 잠든 사람들을 공격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젊은 실습생까지 살해했으며 시신을 바다에 수장하여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이는 극도로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감정을 절제하고 있었지만 하나하나의 문장에 담긴 무게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을 짓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형이라는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피고인석의 몇몇 선원들이 눈에 띄게 몸을 떨었습니다. 이어서 변호인 측의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처했던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개월간 선장과 한국인 선원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렸습니다. 폭언, 폭행, 차별 대우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료가 쇠파이프로 구타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선을 요청했을 때는 평생 갚을 수 없는 거액의 비용을 요구받았습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배 위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이 이것은 사실상 감금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극한의 상황에 내몰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지속적인 폭력과 착취, 탈출이 불가능한 환경, 경제적 족쇄에 의한 구속, 이 모든 조건이 피고인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갔다는 논리였습니다.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사형만은 피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진행된 증언은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의 상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진술하려 애썼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선실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반에 튀가 흘러 있었습니다. 시신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언하는 동안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때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들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한 달 넘게 살인자들과 같은 배에 갇혀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던 시간은 그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간이 재판 전체를 통틀어 가장 무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선장 박모 씨의 부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입을 연 목소리는 눈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잘못을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아야지 왜 죽여야 했습니까? 그 한마디에 법정은 고요해졌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방청객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높은 천장의 법정안을 메아렸습니다. 실습생 박모군의 어머니가 다음으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수개월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려던 청년이었습니다. 바다가 좋다고 배를 타고 싶다고 했던 아이입니다. 왜 우리 아들을 죽였습니까? 그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법정 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고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흘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석의 조선족 선원들 중 몇 명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1997년 하반기 법원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주범인 전재천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목숨을 구걸하는 실습생까지 살해하도록 지시한 점을 중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공범들에게는 무기징역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범들에게는 장기징역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이 겪었을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명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 페스카마호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법의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의 고통은 인정하되 그 고통이 살인을 면책하지는 않는다는 것.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된 이들의 비극적 궤적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답이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 전재천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들 중 일부는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싸졌고 장기징역을 선고받은 종범들은 멍하니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방청석의 유족들은 판결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보다 이미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듯 지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그들의 가족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페스카마호 사건의 재판이 마무리된 후에도 이 비극의 여파는 오랫동안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선장 박모 씨를 비롯한 한국인 선원들의 시신은 끝내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수천 미터 깊이의 어둠 속에서 그들은 지금도 차가운 바닷물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습니다. 정확한 수장 지점조차 특정할 수 없었기에 유족들에게는 손을 잡아줄 시신도 마지막 인사를 건넬 영정 앞에 유골함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매년 제삿날이면 바다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바다 어딘가에 잠든 그들의 넋이라도 편안하기를 비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페스카마호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1990년대 한국 원양어업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울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고립된 공간에서 국적과 출신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구조, 폭력과 차별이 일상이 되어버린 환경, 하선각서라는 경제적 죄삭구로 사람을 올가매는 관행,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하나의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가해자들은 분명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잠든 사람을 살해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청년의 목숨까지 빼앗은 행위는 어떤 논리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그 지점까지 몰아간 구조적 폭력 역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했다는 사실, 그것이 이 사건을 단순한 흑백 논리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만약 배 위에서의 폭력과 차별이 없었다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만약 하선각서라는 죄삭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만약 밀폐된 바다 위가 아니라 육지였다면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사람을 극한위로 몰아붙이는 구조 위에선 언제든 비극이 싹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페스카마호. 그 이름은 한국 원양어업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한 페이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바다 어딘가에 잠든 영혼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